안녕하세요, 부지엘입니다. 드라큘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드라큘라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예전부터 최근까지 드라큘라 백작 같은 뱀파이어에 대한 영화가 정말 많죠. 드라큘라를 생각했을 때 어떤 작품이 먼저 생각나느냐에 따라 세대를 구분할 수 있죠. 드라큘라 같은 뱀파이어를 소재로 한 유명한 작품들로는 Blade, Interview with a Vampire, Van Helsing, Underworld, From Dusk Till Dawn, 박쥐, 흡혈 형사 나도열, Daybreakers, 30 Days of Night, 그리고 트와일라이트 등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작품은 1992년도에 나왔던 영구와 흡혈귀 드라큘라인데, 영구와 친구들이 힘을 합쳐 드라큘라의 무덤 폭파 계획을 하는데,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로 유명한 전설의 실존 인물이자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영웅이었던 루마니아의 드라큘라 백작인 블라드 3세가 왜 흡혈귀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리고 흡혈귀가 과연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흡혈귀를 뜻하는 뱀파이어는 세르비아어인 뱀피르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유고슬라비아의 군인 아놀드 파올레는 그리스에서 복무하는 동안 한밤중에 어떤 남성에게 습격을 받아 목을 물어 뜯겼는데, 그는 관습대로 무덤에 흙을 먹고 자신의 피를 몸에 발라 흡혈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였지만 충격이 너무 큰 탓에 그의 고향 코소보에 돌아가 결혼하여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1726년경 그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농장일을 하다가 죽었고, 죽은 지 30일쯤 지나 4명의 청년들이 이웃 마을에서 돌아오던 중 파올레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잘못 받거니 했지만 그 후 3일 후 청년들이 의문사를 당하자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파올레의 무덤을 팠는데 그들은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시체는 전혀 부패하지 않았고 신선한 피가 그의 눈, 코, 입과 귀로 흘렀고, 시체가 입고 있던 셔츠와 관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손톱은 빠져 있었고 새로운 손톱이 자라나고 있어서 그 광경에 놀란 사람들은 즉시 파올레의 시체의 심장에 발뚝을 박았는데, 그의 시체는 괴성을 질렀고 그의 심장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와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시체와 관을 불태웠고, 그에게 희생된 4명의 사람들의 시신에게도 똑같이 행했다고 합니다. 뱀파이어는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마늘이나 생강에 약하고 주로 밤에 활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특징들이 바로 광견병과 관련이 있다고 하죠. 침으로 전염되는 광견병 환자에게 물리면 전염이 되어 뇌 손상으로 인한 정서불안과 공격성을 띠게 되는데, 그 감각은 굉장히 예민해져서 강렬한 햇빛이나 마늘향 등 자극적인 것을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증의 영향으로 수분 섭취가 원활하지 않아 잇몸이 점점 수축하기도 하는데, 이를 보고 송곳니가 자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창백한 낯빛은 탈수로 인해 혈액순환이 불안정해 일어나며 십자가나 말뚝의 뾰족한 모서리는 광견병 환자에게 노이로제 효과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유럽 쪽에선 광견병이 1721년부터 1728년까지 유행을 했었는데, 광견병에 걸린 초기에는 마치 죽을 것처럼 기력이 없고 몸살을 앓다가 마치 부활한 것처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의학 지식이 부족했던 중세시대에 일시적인 호흡 중지 등의 증상을 사망으로 잘못 판정해 산채로 매장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뱀파이어가 관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을 수도 있죠. 시대가 낳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블라드 3세의 이야기는 아일랜드의 소설가 브램 스토커가 쓴 소설 드라큘라에서부터 나왔는데, 소설 속의 드라큘라 백작은 트랜실베니아 귀족으로 카르파시안 산지의 낡은 성에 산다는 설정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피를 빨아먹고 간혹 박쥐로 변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아직도 현대 영화나 소설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난 대작이죠. 참고로 드라큘라라는 이름은 신성 로마 제국의 드래곤 기사단, 즉 용의 기사단에서 사용된 문장이 용이었고, 루마니어어로 드라큘은 용이라는 뜻이었는데, 드라큘이라는 자귀를 받은 그의 아버지 블라드 드라큘 2세의 이름에 루마니아에서 누구의 아들을 표현할 때 A를 붙이기 때문에 블라드 3세는 용의 아들인 드라큘레아, 즉 드라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 여자의 피를 빨아먹는 매력적인 흡혈귀로 알고 있지만, 루마니아 역사에선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부터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킨 용장 블라드 제페슈로도 유명한데, 루마니아어로 제페슈는 꼬챙이를 뜻하며 그 유래는 전쟁 포로들을 긴 꼬챙이로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블라드 3세는 트랜실베니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시기쇼아라에서 삼형제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고,
당시 시기쇼아라는 12세기쯤 위주한 독일계의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성벽을 쌓고 상권을 장악해 부하 지위로 도시를 다스렸고, 루마니아 사람들은 들어가 살 수 없었지만 당시 블라드 3세의 아버지는 무역 협정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 내부에서 살 수 있었죠. 블라드 3세가 11살이었을 때 당시 4살이었던 동생 라두와 함께 오스만 제국의 볼모로 보내졌고, 5년 후에 세뇌를 당한 동생을 떠나 홀로 고국으로 풀려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다른 종족에 의해 암살되었고, 형은 뜨거운 인두로 눈을 잃고 생매장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눈앞에서 지켜봤었죠. 블라드 3세는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25살에 왈라키아 공작이 되었고, 아버지 블라드 드라큘 2세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왈라키아 타르고 비스테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블라드 3세의 공작 자리는 굉장히 위태했는데, 툭하면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꼭두각시 공작을 세우고 죽여버리는 하극생이 끊이질 않아서 당시 사회는 불안정했고, 결국 블라드 3세는 부활절날 당시 최상층의 귀족이었던 보야르 계급의 귀족들을 왕궁 저녁 만찬에 초대해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귀족들에게 지난 50년간 몇 명의 군주를 모셨냐며 질문을 하며 너무 많은 군주를 섬겼던 그들의 답을 탐탁지 않게 여겨 대략 500명 정도의 보야르 계급의 귀족들을 비난하며 부하들을 시켜 그들을 꼬챙이로 잔혹하게 처형했으며,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부하들에게 죽은 보야르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강인한 군주이자 아버지 그리고 백성들을 엄격하게 법으로 평화롭게 다스리며 끔찍한 범법자들을 단호하게 처형하면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블라드 3세는 어느 날 오스만 제국의 사절단이 와서 터번을 벗지 않자 군주에 대한 모욕이라 했지만 사절단은 관습상 벗지 못한다 하였고, 그 자리에서 터번에 쓴 머리에 못을 박아 죽여버리며 결국 이때부터 조공도 보내지 않고 항쟁을 결심했죠. 이에 분노한 막강한 군대를 가진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복종의 대가로 블라드 3세의 아들을 포함한 사내 아이 1001명을 요구하자, 자신이 어릴 적 살인 병기가 돼야만 했던 과거를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블라드 3세는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1453년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개명한 후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던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자신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것을 내세우기 위해 오스만 제국을 성립한 후 술탄이란 칭호와 함께 로마 황제의 칭호도 함께 썼죠. 서양사에서 로마 제국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1세기 전까지도 감히 맞설 자가 없던 신성 로마 제국은 30년 전쟁의 여파로 주변국의 정세를 살피는 처지가 되었으며,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함께 맹위를 떨치던 스페인은 30년 전쟁의 패배와 네덜란드 독립으로 세가 크게 꺾였고, 폴란드는 대홍수를 거치며 몰락했었죠. 지금까지도 미국, 러시아 등 서양의 국가들은 로마 제국의 상징인 독수리를 국가 상징으로 쓰고 있을 정도이며, 서양사에서 족적을 남긴 샤를마뉴, 오토 대제, 그리고 나폴레옹 같은 인물들은 대부분 로마 황제를 자처했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자 교황 비오 2세는 십자군을 조직해 오스만 제국과 싸우자는 요청을 했는데, 그때 교황의 요청에 응답을 했던 유일한 군주가 바로 블라드 3세였고, 그의 행동은 잔인하였지만 기독교를 위해 기꺼이 싸우겠다는 의지를 높이 칭송받았죠. 1461년 술탄 메흐메트 2세가 3배 이상의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가서 오스만과 왈라카이는 전면전에 들어갔고, 이듬해 1462년에 블라드 3세는 북쪽으로 후퇴하면서 마을이랑 음식에 불을 지르고 끌고 갈 수 없는 가축을 모두 도살했으며, 물에 독을 풀어 유령 도시로 만들면서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키며 2만 명에 이르는 시체들을 꼬챙이에 꽂았는데 그 모습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메흐메트 2세는 이런 광경에 경악을 하며 퇴각을 하였고, 블라드 3세도 오스만 제국에서 쇠뇌를 당한 그의 동생 라두에게 정권을 빼앗기며 헝가리의 마티아스 왕을 찾아갔지만, 당시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하기에 너무 힘들었기에 라두를 왈라키아 대공으로 인정하며 블라드 3세를 감옥에 가두었죠. 하지만 블라드 3세에게 첫눈에 반한 마티아스 왕의 여동생 이오나 덕분에 감옥에서 나와 이오나와 결혼하며 12년 동안 왕위 계획을 세우며 마티아스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던 중 왈라키아에 주둔하던 오스만 제국 병사들 사이에 흑사병이 돌면서 우여곡절 끝에 1475년 블라드 3세가 군주 자리에 다시 올랐지요. 1476년 12월 오스만 제국은 다시 공격을 하였고, 부크레슈티 근처의 블라시아 숲에서 오스만 군대와 다시 격돌하였던 블라드 3세는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패배하여 1476년
45살의 나이로 전투에서 사망하였고 그의 머리는 창에 꿰인 채 이스탄불로 보내졌는데 높은 곳에 걸어서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라드 3세 시체는 스나고프의 수도원에 매장되었는데 어느 날 그의 무덤을 파보니 관속이 텅 비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강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결국 붕괴를 하였고 몰락으로 몰았던 원인으로 지목된 커피는 터키어로 카베라 불리우며 커피의 직접적인 어원이 되었죠. 커피는 9세기 전부터 에티오피아 유목민족들이 염소들이 먹던 열매가 피곤함을 덜어주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종교 수행자들을 돕기 위해 쓰이게 되었고 동아프리카에서부터 중동, 유럽, 인도 등으로 퍼지게 되었는데 커피가 오스만 제국에 들어온 것은 16세기 전반 무렵이었죠. 이때 커피 끓이는 방법은 아라비카 커피 나무의 콩을 체즈베라 부르는 구리 냄비에서 삶아낸 후 빠르게 도자기 컵에 부어 미세한 거품층을 만들었는데 커피의 쓴맛과의 균형을 위해 물이나 터키시 딜라이트라는 과자와 함께 커피를 즐겼다고 되어 있으며 1555년 최초의 커피 하우스가 이스탄불에 열려 제국 전체로 퍼졌죠. 그리고 당시 유럽인들 입맛에 너무 써서 좀 부드럽게 바꾼 게 바로 카푸치노였고 요즘 흔하게 접하는 아메리카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커피가 너무 써서 에스프레소를 물로 희석해 마시던 미국 군인들에 의해 대중화가 됐으며 에스프레소에 물 대신 우유를 넣으면 카페 라떼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엔나 커피로 알려진 아인슈페너를 좋아하는데 아메리카노 위에 달콤한 위핑크림을 얹어서 달달하게 마시면 와 죽이죠. 미친 천사. 당시 커피하우스는 남성들의 사교와 정보교환, 심지어 교육의 장이기도 했는데 반란과 민주주의 운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지요. 19세기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독립의 기운이 높아졌고 1821년 그리스가 독립한 것을 시작으로 1835년 세르비아, 1878년 불가리아가 독립을 하며 오스만 제국은 서서히 붕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같이 곁들이는 빵인데 한때 폴란드군과 오스만군의 교전 당시 쿨레지스키라는 폴란드인이 결정적인 공헌을 세웠고 이에 오스트리아에서는 그에게 빈에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했는데 그는 이를 기념하고자 카페를 차려 오스만을 상징하는 초승달 모양의 빵을 팔았으며 반 오스만 정서가 강한 유럽인들에게 이 빵을 씹어먹으면서 오스만을 격퇴한 만족감을 느끼게 했고 결국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시집갈 당시 프랑스 궁전에 전파를 시켰었죠.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초승달 모양의 빵인 크루아상은 바로 폴란드와 오스만 제국의 교전 당시였던 2차 빈 전투 때 생겨났다고 전해지는데 1683년 7월 17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60일 동안 도합 20만 명 이상의 대군이 대규모의 전쟁을 치루었으며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병전이 벌어진 전쟁이기도 하죠. 반지의 제왕 미나스 티리스 공방전이 바로 2차 빈 전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당시 오스만군은 오크군이 헬름 협곡의 성을 포위했던 것처럼 유럽 연합군의 병력을 압도했지만 성을 함락시키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바람에 헬렌노르 평원의 전투에서 로암 기병대가 오크군을 격파하는 장면처럼 오스만군의 허술한 배후를 윙드 후사르가 공격해서 오스만군은 패배를 하였지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역사의 한순간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들을 보면 인간의 위대함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한때 악명 높았던 블라드 3세나 623년간 세계의 대륙 47개의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나 로마 제국도 여러 원인과 문제가 쌓여 무너졌던 걸 보면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올해 할로윈은 가족끼리 드라큘라 영화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